1분기 동안 XRP 가격이 60% 넘게 폭락해서 개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개인분들께서 겁에 질려 코인을 던질 때 이 미국 월가의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바닥에서 수천억 원어치의 XRP를 싹쓸이 한 건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폭락장 속에서 XRP를 담은 진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드려볼 거고요. 조그만 힌트들이 모이면 엄청난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서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패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가 2025년 4분기 말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정도 XRP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그 당시 전 세계 기관들이 들고 있던 XRP ETF 물량의 무려 73%가 골드만삭스 한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골드만삭스가 기관 중에 최대 XRP 보유자였던 거죠. 이 소식에 처음에는 다들 역시 호재다 이렇게 환호를 했어요. 대형 은행들이 XRP를 샀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호재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패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래부터 암호화폐에 회의적이었던 플레이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같은 자산 위험하다면서 거들떠도 안 봤죠. 근데 2024년 초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 승인하자마자 상황들이 달라진 건데요. 골드만삭스가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한 거고 2024년 1분기에 발표된 기관 보고서를 보니까 불과 몇 달 만에 15억 달러, 한화 2조 원 가까이 비트코인 ETF 지분을 확 모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규제가 풀리자마자 거액을 투입해서 시장에 발을 담갔고요. 유동성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규제만 확실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쩍 들어온다. 이게 바로 이들의 패턴인 거죠. 이번 XRP 매집도 묘하게 비슷하지 않나요? 골드만삭스가 XRP를 담기 직전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근데 SEC 쪽에서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해석이 곧 나올 거란 눈치가 돌고 있었죠.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신호들이 보이면서 골드만삭스가 미리 움직였던 겁니다. 이번에 한번 선점해볼까? 이렇게 2025년 4분기 XRP 현물 ETF들을 싹 쓸어 담은 거는 곧 다가올 제도권 편입에 대비한 선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의 투자 방식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까 XRP 현물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만삭스는 이 돈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킬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XRP 펀드에 골고루 나눠서 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반 고객 주문 몇 건 처리하려고 이렇게까지 분산 투자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마치 큰 물고기가 위험을 분산을 하면서도 시장 전체를 꽉 잡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승인된 상품에 나눠 담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전체 XRP 풀에 대한 영향력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기관들이 XRP 필요하면 내가 도매상 역할을 해줄게. 이렇게 시장 장악력을 높인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골드만삭스가 XRP 시장에 큰 손이 된 거는 분명한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또 다른 거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플 XRP 2,20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왔죠. 이렇게 리플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XRP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월가의 핵심 인프라 속으로 슬금슬금 파고들었고 지금까지 암호화폐 회사들이요. 전통 금융 바깥에서 맴돌았었죠. 은행들이랑 별개로서 아웃사이더 취급이었어요. 근데 리플은 아예 심장부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리플 프라임은 정식으로 우리도 장외 거래 청소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월가의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해지자마자 업계에서는 혹시 리플 레저를 전통 금융 거래에 연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왜냐면 리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결제 속도 혁신이었기 때문에 현재 전통 금융권에서는 주식을 사면 결제 완료까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어서 돈과 주식이 실제 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위험을 담보로 잡아놔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리플은 리플 레저의 기술을 이용하면 몇 초 안에 결제가 끝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확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XRP 현물 ETF를 매수한 건 그냥 고객이 원해서 대행해준 걸 수도 있다. 은행 입장에선 큰손 고객이 XRP ETF 좀 사줘. 이러면 대신 사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ETF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잠깐 재고를 보유한 걸 수도 있겠고 반드시 골드만삭스가 XRP의 미래에 베팅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리플 프라임이 NSCC 명단에 들어간 거는 사실 예전부터 OTC 브로커 업무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뿐이다. 히든로드라는 회사가 원래 그런 역할이 있었다 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같은 자리에 남은 거라고 볼 수가 있다. BTCC의 천문학적인 거래들이 당장 블록체인으로 옮겨간다는 증거는 없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입니다. 심지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상한 거래 지갑들 움직임, 그거 리플사가 자기 금고에서 옮긴 걸 수도 있고 거래소들이 지갑 정리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듣고 보면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팩트를 하나씩 곱씹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반론들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얘기부터 다시 볼까요? 골드만삭스가 진짜 그냥 고객 청탁 때문에 XRP ETF를 매수한 거다. 그럼 왜 하필 시장 점유율 1위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냐? 2등, 3등 기관들 보유액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골드만이 들고 있는 규모는 상위 30개 기관 합계 4분의 3 수준이니까요. 이 정도면 손님 것 좀 대신 보관해준 수준을 한참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타이밍을 볼게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규제 청신호들이 막 나오던 시기랑 딱 맞물리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내부에 정보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 뭔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식이겠죠. 마치 2024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확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패턴들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투자 방식 얘기도 다시 해볼게요. 여러 가지 ETF에 분산 투자한 점, 보통 고객 주문 처리나 해지라면은 굳이 여러 개 펀드에 쪼개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장 규모 큰 ETF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에 유동성 공급해주면 됩니다. 근데 골드만은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여러 가지 상품에 걸쳐서 XRP 지분을 넓게 가져갔죠.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큰 손들, 위험 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 작정하고 XRP에 발 담갔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잠깐 고객 물량 맡아준 거였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체인 데이터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상에서 지갑 움직임을 추적을 한 건데 1분기 폭락 당시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됐어요. 가격은 폭락했는데 오히려 거래소에 있던 XRP 물량들 절반 이상 확 줄어든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팔면은 거래소의 물량이 늘어나야지 정상인데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사실. 37억 개 정도의 거래소들에 깔려있던 XRP가 16억 개 수준으로 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팔긴 팔았는데 그 물량을 어떤 큰손들이 몽땅 받아서 외부 지갑으로 빼갔다는 뜻이겠죠. 실제 상위 고래 지갑들을 보면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억 개가 넘는 XRP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 당시에 달러 가치로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물량인데요. 이걸 리플 회사가 옮긴 거라고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시장이 전부 다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 이건 철저하게 익명 고래 지갑들에서 일어났고요. 결국에 누군가는 공포에 던지는 개인들 물량,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냥 제 추측이면 모르겠는데 크립토 퀀트나 센티멘트 같은 데이터 업체들 전부 다 보고서를 냈어요. 메가 고래들이 저점에서 싹쓸이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흔했습니다. 시세 급락 직후에 거래소 물량 급감하면서 고래 매집 조합들, 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기관들이 바닥 다지고 있었다는 시그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봐도 냄새가 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큰손 매집, 리플의 월가 인프라 진입, 규제 해소 움직임, 고래들의 온체인 신호까지 모든 게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자면요.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상이니까 이런 그림이 유력하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 리플 XRP 같은 암호자산들 정식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거고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감독도 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맡게 되겠죠. 쉬운 말로 이제 XRP를 다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서가 생기는 거예요. SEC 위원장 측에서 XRP 더 이상 증권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지만 법제정은 그걸 영구적으로 못 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눈치만 보던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골드만삭스 혼자 있지 않겠죠. 5월 중순 1분기 기관 보고서들 줄줄이 공개되면은 우리도 XRP 샀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꽤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골드만이 스타트 끊었죠. 데이터로 봤을 때 다른 큰손들도 분명히 숨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역시 고래들은 알고 있었네.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플 프라임의 역할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리플 프라임은요. 합법적인 청산 브로커니까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안이 가능할 거고 우리 시스템 통해서 해외 결제, 채권 결제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몇 초면 정상 끝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보수적인 은행들이 선뜻 나설까 싶겠지만 경쟁에서 밀리기 싫어하는 게 또 금융권입니다. 만약에 A은행이 먼저 써봤는데 좋다더라. 그럼 비용도 절감됐다더라. 이러면 B은행, C은행 전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법도 뒷받침해주니까 마음 놓고 테스트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들이 리플 RLUC 스테이블코인 이거 디지털 달러로 활용하고 실시간 환전이나 국경간 결제 이런 과정에서 XRP를 중간 다리로 쓰는 이런 식이 될 텐데 눈에 띄진 않지만 백엔드에 리플 레저가 깔리다 보니까 돈이 슥슥 넘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기 시작하면 XRP가 예전처럼 주변부 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쓰이는 자산이 된다는 거고 그동안 XRP 가격이 힘을 못 썼던 거는 아무리 리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정작 XRP 코인은 안 쓰이니까 이 토큰 수요랑 무관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젠 달라져요. 미 월가의 굵직한 자금 흐름들, 그 중에 일부가 XRP를 거쳐가게 되면은 그때는 수요가 직접적으로 생깁니다. 이용되는 코인이 되는 순간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일각의 전망처럼 올해발 XRP가 지금보다 몇 배 더 오를 거라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겠지만요. 하나 둘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현금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할 때도 대응이 가능하고 반대로 시장이 갑자기 상승할 때도 대응이 가능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현금 비중 없으면 시장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시장 상승할 때도 오히려 조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시는 이 몰빵 투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몰빵 투자가 좋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시장이 흔들림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부터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전부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분할로 접근하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나만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여러 번의 대응을 통해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이 언제든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 번에 크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이 준비를 해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좋아 보이거나 또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리플이 4,900원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 시기, 적당 일부 비중은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 우선시에 안내를 드렸던 이유들, 오히려 시장이 안 좋고 또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리플이 1,800원, 1,900원까지 하락하던 이런 시기 오히려 분할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원칙 매매가 깨진다거나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할 거라는 생각에만 빠져버리시면은 결국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현재 시장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천천히 안전하게 길게 보는 시장 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